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뭐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공유가 되고 계실까요? 잘 보이실까요? 자, 그러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수능과 대입, 그 다음에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정리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의 목표는 입시 정보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너무 복잡해 보이고 너무 변화가 많은 이러한 대입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으로서 어디까지 알아야 하고, 어디에서 한 발 물러나면 되는지를 정리해드리는 것이 오늘 특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입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정말 이게 맞는 말인데요.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또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뭐 입시 컨설팅 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은 더 불안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는 딱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이 입시에서 지금 바뀔 건지,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갈 건지,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요 정도만 하면은 정말 오늘 강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메모하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정리되는 느낌, 이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큰 틀에서 어,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할 게 입시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입시 준비에서의 본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 저는 오늘 사실 이 세 번째, 학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가 저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시하고 정시하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정우현님은 수시하고 정시가 어떻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질문을 드려서 너무 당황하셨나요? 네, 시와 정시, 네, 네네. 네, 음, 저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아마 혹시 다른 학부모님 중에 혹시 수시하고 정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혹시 한번 네. 잘 모르지만 네네, 박지영님. 요번에 아들이 고3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는 또 중3이라 바뀐 어, 입시제도 하나도 모르지만 네네.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 두 개의 입시를 제가 둘 다 잘 알아야 되는데 네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네. 고3. 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생기부랑 예, 내신 예, 성적을 합쳐서 이제 네네, 원하는 과를 음, 수시로 준비해가지고 네네, 6개 입학 그 음, 시즌에 음, 여섯 음, 음, 개에 지원을 해가지고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정시는 네, 수능 시험 그 네네, 결과로 하면서 네네, 수시 네, 점수에 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또 원하는 또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요 정도만 네네, 알고 있고, 예, 수시는 재수로도 또 한 번 할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아들한테 들은 네네, 정보로 알고 있고, 인서울에서 수시로 승부를 하려면 1, 네네, 2등급은 나와야 된다. 요 네네, 정도로 어, 예, 예, 큰 흐름만 조금만 알고 잘은 몰라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가시는 건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입시라고 하는 게 대학마다 조금 조금씩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전형 이름도 틀리고 막 이래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다 모두 다 얻기에는 너무너무 좀 힘드신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나뉘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게 수시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전형이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그래서 일단은 아마 알고 계시는 수시 전형이 혹시 학생부 교과 전형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특기 전형, 크게는 요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 위주로 가는 거.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주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의 그 주요 과목들, 정해진 그 과목들을 내신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신 상위권 애들, 1, 2등급 애들이 이제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이 이제 1, 2등급이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의 최저, 아까 박지영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거의 대부분은 상위권 대학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플러스 수능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부 전체,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내신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신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학생부에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전형은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논술 전형은 그 논술 시험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내신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논술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관건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나 특기 전형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 예체능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이런 특정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얻은 점수를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시험이니까 아마 요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하고 정시를 이제 입시학원의 강사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수시하고 정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어떤 입시로 가느냐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는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가고 정시로 가고 이렇게 나누는 전형이 아니라 학생의 강점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 아이가 내신이 됐든 아니면 생기부가 됐든 논술이 됐든 어떤 거에 강점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흐름을 통해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이 학생이 각 과목별로 학업 역량을 얼마나 갖추어 왔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입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수시 준비를 하다가 정시를 망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과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학교 내신을 기본적으로는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각 과목별로 수능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 준비 과정 때문에 정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약간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 가장 관건은 그거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그러니까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수시 전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까? 이 부분이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교 생활에서 각 과목별로 꾸준함하고 성실함이 강점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전체가 평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마 생기부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학생부를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관리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진로 선택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예시를 포함해서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일단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힘과 그 다음에 플러스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술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학원을 잘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술 학원 다니는 거 외에 평소에 조금 말이라든가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이 부모님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토론을 좀 해주시는 것이 논술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본인 생각을 좀 평소에도 정리하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은 입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릴 때 일단은 첫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학업을 좀 성실하게 따라오는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알맞은 전형인데요. 일단은 전 과목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시 교과 전형에 그 학과별로 필요한 과목이랑 그다음에 거기에서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신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이게 아무거나 관리를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꼭 목표로 하는 대학의 그 입시 자료를 꼭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진로를 위해서 얘가
어떤 과목에 좀 관심을 보였고, 수업에는 어떻게 참여를 했고, 학교 생활의 방향이라든가 흐름이 이 학생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학생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지금 생활을 해왔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러한 생기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아주 뛰어나다기보다 진로 방향과 학습 태도가 분명한 학생들에게 강점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향성을 가진 그런 학생을 보는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글로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을 꾸준하게 준비해온 학생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학부모님들한테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아이가 어느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 혹시 좀 어떻게 방향이 좀 잡히실까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과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략을 내가 조금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와 논술은 수능 최저를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깔고 가기 때문에 어차피 수시를 하시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올인을 하지 않는 한 정시는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오해가 조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은 거의 이제 답정너처럼 딱 짜여진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뭐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점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서울대를 예를 하나 드려볼 건데요. 서울대라고 해서 서울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얘네가 그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맞춰나가는지에 대한 예시를 조금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알다시피 학생부, 즉 생기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 요인은 첫 번째, 교과 성적도 일단 안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실성에 대한 문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학부모님들이 세특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생부 종합, 그 생기부를 쓸 때 세특이라고 하는 건 그 교과 성적 이외에 그 세부 능력하고 특기 사항의 준말로 세특이라는 말을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요게 이제 옆에 그 교과란 이외에 얘가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걸 했고요. 교내 활동은 어떤 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독서 같은 건 어떤 거를 읽었고요. 뭐 전시회 같은 거를 봤고요.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봉사 이런 거에 참여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들에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로 활동과 연결성을 봤을 때 맥락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의 과정이라든가 태도,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학교 생활이 어떤 흐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했느냐, 뭐 아주 안 보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느냐,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학생과 먼저 꼭 해주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목표 대학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막연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라고 하는 건 확실한 목표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교, 그 다음에 학과를 아이와 함께 의논하셔서 결정하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정해주시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학생이 직접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는 경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찾아봐 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래서 그 관심 분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은, 입시 준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넷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 모집 요강이라든가 정시 모집 요강, 그 다음에 요즘은 학교들이 굉장히 자료가 잘 올라와 있어서 전년도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이 목표한 학교, 목표한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신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수능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어떤 과목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거고요. 이러한 거를 알게 되면 학생들이 그 목표 대학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만의 꿈, 이런 진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스스로 확인해 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입시를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불안한 이런 이야기에서 현실적이고 나의 꿈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하고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같이 방문해도 좋은데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료를 뭐 같이 찾아주시든 아니면 같이 학교를 방문해 주시든 이러한 관심을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보면 이제 목표 대학을 저는 항상 처음 이제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를 반드시 자기가 쓰는 멘토링 노트, 자기주도 학습지에 표지에 항상 써놓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힘들 때라든가 이럴 때 그 학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이런 목표 대학이 있으면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학업에 충실해야 하고, 내가 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시켜서, 뭐 선생님이 시켜서, 뭐 엄마 아빠가 시켜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학생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생기면 관리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태도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이 제일 처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좀 설계해보고 계획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서울대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그 입학처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본인 스스로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말하고 있는 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학생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일단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들의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인데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내신처럼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그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업 태도라든가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마 나와 있는데 서울대가 찾는 인재상의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업의 소양, 아예 이렇게 딱 세 가지 요인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학교 교육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이수를 했는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내신 관리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주요 과목 내신이 뭐 다른 전형을 쓸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가 주요 과목들이랑 성적 편차가 너무 크면 성실성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전 과목의 성적이 너무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부에 보이는지,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이런 지식들을 다른 활동과 연계해가지고 활용해 본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 주어진 공부를 얘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과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다음에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업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탐구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교과의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멘션을 해주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어필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런 이제 진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중간에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은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 아이는 이게 1, 2, 3학년이 다 똑같지 않고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도 이 청소년 시기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확정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한 번 정도의 이렇게 진로가 바뀌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점수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업 외 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를 가는 경우에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업의 소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학업 위에 학생의 인성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가 책임감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이런 거라서 단순하게 봉사 시간이 엄청 많고 적고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서 얘가 어떤 학생으로 어떤 인격체로 살아왔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제시하는 이런 핵심 인재는 뭐 특별한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과 학교 생활에 책임감을 보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정량평가는 내신처럼 수치로 이렇게 매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전형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이 생기부에서 보여주는 진로 방향과 관심 분야가 대학에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에는 활동이 하나하나가 뭐 이렇게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가 될 만큼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거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잘 받으려면 학교 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공신력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아도 학생이 진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출발해서 경험을 거쳐서 이런 방향으로 성장을 해왔구나라는 이런 흐름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이러한 생기부라면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생기부가 됩니다. 근데 스펙이 굉장히 많고 화려해 보이지만 방향성과 맥락이 진로라든가 아니면 이 진학 방향과 하고 맞지 않는다면 학생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생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마 이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저, 저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요. 네. 네네, 어,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음, 대부분은 다 음, 이해가 잘 네네, 되고 도움이 많이 되어서 좋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가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떤 방향성과 맥락이 맞아야 좋은 생기부인지 응, 응, 응. 살짝 아, 알다가도 네네. 모르겠고 약간 조금 더 응. 디테일함이 좀 설명을 네네네네.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저희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저희도 2학년을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얘가 될 것 같아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앞으로 진로 희망이,
사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활동을 할 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 법학 동아리 같은 인문사회 계열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독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아리로는 이제 문화 동아리 같은 뭐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 이제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제 사회 선생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진로와 맞춰서 그런 이제 독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진로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시면 입학사정관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러한 생기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수시는 요 정도에서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꼭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진로를 결정을 할 때, 학생이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야지 학생들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틀려지고 학업을 바라보는 태도도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라는 그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압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직접 입학처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모집 요강,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하고요. 스스로 정한 목표여야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적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 이래야 관리받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는 학생들로 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정해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고민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정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오해가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시가 유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시는 내신이 안 되는 학생의 대안이 아니라 기본기가 갖춰진 학생의 또 다른 통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일단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신이 흔들렸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학습 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꾸준함이라든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흔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은 사고력도 필요하고, 독해력도 필요하고, 개념의 이해가 모두 누적되는 이런 시험이어서 갑자기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가 안 됐으니까 정시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시는 운이나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간 이 아이가 어떤 각 과목에서 누적해온 이러한 태도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또한 한 과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안정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정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능이 이제 정시가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마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박지영 님도 지금 현재 제도로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이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수능으로 봐야 되는 학생이 한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수능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현재 고1,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부터 이제 또 수능 제도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현행은 지금 수능이 국어, 수학은 일단 공통이 되는 거 플러스 선택 과목.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보는 게 문학하고 독서가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하느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느냐, 이런 선택 과목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공통 수학 플러스 기하를 할 건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할 건지, 미적을 할 건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생활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뭐 경제, 뭐 정치와 법,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을 개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두 개씩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수능이었기 때문에 핵심은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대학들이 100분위가 아니라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성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 점수가 유리한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되는 때부터는 국어 수학이 이제 통합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 통합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선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구 과목을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탐구에서 뭐 두 과목, 과학탐구에서 두 과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는 문항수라든가 시간의 변동이 없지만 탐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는 기존의 한 과목당 시험 문제가 20문제, 시간이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 통합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문항수가 25문항이 되고 통합과학도 마찬가지로 25문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변경된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아마 관심이 가시는 것이 아마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게 아마 관심일 건데요. 예전에는 그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렇게 필요한 개념들이 있었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잘 풀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아마 지금 예측이 되기로는 어떤 특정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런 시험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료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 에너지의 변환이 되면 물리적인 개념 플러스 화학적인 개념을 이해해서 이 에너지의 변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건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험 공부를 그런 식으로 자료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입시 현장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전문 분야인데요. 자, 수능이 정시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영어만 유일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절대 등급제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바뀌지 않는 거냐면 절대평가 기준으로 10점씩 이제 등급 간 간격이 이제 여유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전에도 한번 수능 영어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바꿨을 때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도 되게 많았고, 적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서, 영어는 손대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변별력을 갖춘 시험인데, 올해 조금 출제 기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인터내셔널 뉴스에까지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좀 얻기도 했지만
그거는 아마 이렇게 지문을 철학 지문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 좀 문제의 소지가 조금 많았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어휘 수준을 너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현행에는 수능 영어는 사실은 그렇게 몇 년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면 네, 일단은 영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공부를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건 영어는 문제집을 여러 번을 사실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원에서 문제 유형별로 요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늘지 않고요. 문제를 조금 다소 적게 풀더라도 평가원의 어떤 스타일, 어떤 논리를 요구를 하는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도 있게 보는 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 기출 문제집 중에 해설지가 잘 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푸실 필요는 없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 지문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원 기출 문제를 이제 그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지문을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도 기출 단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문장 구조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정확하게 읽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영어 단어 하나만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혹시 여기도 나와 있는데 subject가 혹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subject가 일단은 여기도 있지만 뭐 주제라는 뭐 얘기도 쓰이고 그다음 문법 용어로는 주어가 subject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s 보통 주어를 표현하고 근데 요즘 수능에서 subject는 실험 대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뜻입니다. 그래서 subject를 실험 대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명사일 때 백성이나 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형용사일 때 얘가 뭐뭐 하기 쉽다, 그다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복종하는 이런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당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be subject to가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수능에서 필요한 subject가 수거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2개 정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수능 지문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어휘를 아이들을 관리하실 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1, 2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어려운 단어는 한두 개를 몰라도 맥락적인 부분의 의미에 의해서 전체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자주 나오는 우리가 보통은 중학교 단어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기초 단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주 나오는 아이들의 다이어 처리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영어 성적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관리를 해주실 때 단어장에서 보통 아이들은 예전에 어학학원에서 그 단어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맨날 뜻을 하나만 외우던 습관이 있어서 맨날 표제어처럼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뜻만 외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성적 올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이어를 잘 해주셔야 된다. 기본 다이어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게 지문에서 해석을 해봐야
이 뜻이, 아,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저 문장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먼저 핵심이 됐어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그 입시를 하면서 그 이제 굉장한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하고 충돌도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담할 때도 많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때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학부모님들은 뭐가 가장 고민이시냐면, 아, 내가 뭐라고 하면 얘는 다 그걸 잔소리로 듣고, 다 간섭한다라고 듣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하고, 이렇게 대부분 하소연을 하시고요. 아,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다 모르면서 막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어디를 가라고 시키고, 엄마 친구 아들이랑 엄마 친구 딸이랑 너무 비교를 하고, 막 이런다고 보통은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먼저 무언가를 얘기를 하실 때 문제 해결 이런 것보다 일단은 안정을 시켜주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게 불안한 아이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올해 제가 맡고 있었던 반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그 심리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입시라고 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는 해결책은 조언이 아니라 또 다른 압박으로밖에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이 지금 이렇게 입시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인정해주고 정말로 공감해 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 방법이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데, 아, 너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지?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아, 요즘 너무 많이 불안해 보이는구나. 아니면, 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시험이 많으니까 힘들지, 이러한 따뜻한 한마디가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학생들이, 아, 정말로 엄마가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감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가 돼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흔들릴 때 항상 돌아와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안전지대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을 때에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그냥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또 너무 실망하는 그런 표정, 태도, 그 말들 이런 것보다 아, 네가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마음처럼 안 나와서 너무 힘들겠구나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 그래서 항상 결과, 어떤 점수 이런 것보다 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노력을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이 가장 본인이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칭찬을 할 때는 성적보다 네가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서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아이들이 항상 가장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아, 나는 이제 성적이나 결과만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조금 어려웠을 때도 이 아이가 어떤 회복 탄력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입시 전략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부모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어두운 밤바다에 정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배처럼 이게 파도에도 흔들리고 그런 바람에도 흔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서 안쓰럽고 하지만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본인이 배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해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원을 잘 보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안정감, 그래서 어두운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 같은 그런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를 하는 학생들의 모든 불안함을 없애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충분히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 엄마 아빠가 항상 내 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태도가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입시 정보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